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에서 명반응을 보셨고요.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핵심만 하는 거. 지금 다음 안반응인데, 안반응 전에 화학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학적인 부분을 좀 넣었는데, 이건 뭐 화학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다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생물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유기화학에서 기초적인 건데, 유기화학의 크기가 다양하죠. 유기화학은 복잡한 물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유기화학의 기본적인 원소는 원자는 탄소하고 수소죠. 근데 탄소하고 수소를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기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인데 5가지는 다 같은 물질을 그린 겁니다. 뭐 맛있는 것도 많겠지만 지금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그리면 꺾여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특별한 원자 표시가 없으면 탄소라는 얘기죠. 끝부분도 만약에 이쪽에 NH2가 없다면 여기도 탄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꺾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원자 표시가 없으면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결합수가 단일 결합을 4개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탄소인데 결합 2개를 사용했으니까 결합 2개가 나왔겠죠. 4개 중에. 여기 수소 2개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이 탄소인데 수소 2개가 생략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 모르셔도 되죠.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꺾인 부분 탄소, 그 다음에 수소 2개씩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얘하고 얘는 같은 물질을 표시한 겁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이제 유기화 들어가면 작용기들을 안내하시는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화학에서 이걸 꼭 암기해야 되냐? 당연합니다. 암기 안 하면 유기화학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기화학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일반 화학에서 다 공부합니다. 유기화학을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화학 시험에서 나오는 유기화학 부분은 일반 화학에 나오는 유기화학 기초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물에서도 이것들을 이해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화학에 하셔야 되니까 복습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칼복식이 기억하셔야 되죠. 이름 COH고 여기 이름에 칼보가 있죠. 탄소란 뜻이죠. 옥시가 있죠. 탄소죠. 탄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탄이란 뜻이죠. 칼복실을 에시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떠서 있죠.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 수산이고, 식초죠. 식초는 수산을 섞여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부분이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카르복실레이트라고 합니다. 붙어있을 때는 카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민입니다. 아민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NH2죠. 아미노산 중에 글라이신이라고 단순한 글라이신이 있는데, 단순한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밟았나요?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그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죠. 중앙탄소가 있고 기본적으로 3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민기, 칼복식이, 그다음에 수소. 여기가 사이드 체인 레지듀 또는 잔기, 격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미노산마다 종류가 다르죠. 그렇지만 3가지는 공통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아민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가 결합해서 NH3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방금 말씀드린 카르복실산하고 아민하고 2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생깁니다. 여기 카르복실산 COH죠. 아민이죠. 카르복실산에 OH가 떨어지고 아민에 H가 떨어지면
물이 되고 결합하면 CONH 형태의 결합이 생기죠.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미노산,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사이의 결합은 다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쉽죠. OH. 근데 알코올은 OH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에탄올입니다. OL로 끝나죠. 참. 다음 말씀드린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COH, OH죠. OH 떨어지고 H 떨어지고 물이 빠져나가서 결합하면 COO 형태가 됩니다. 에스터죠. 에스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세포막, 생체막이 구성될 때 핵심적인 결합이죠. 다음 에스터 결합은 COO인데 이서 결합, 에테르 결합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얘는 탄소, O, 탄소 형태입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에스터 결합은 일반적인 세포,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만들 때 인지질을 만들 때 사용된 결합인데 고세균만은 이 에스터 결합을 사용하지 않고 이서 결합을 사용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인산이죠. 포스페이트인데 PO4E- 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 끝부분에 인산기가 결합해서 글라이세롤 인산입니다. 이 예시는 기억 못 하셔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생물에서 산이라고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까 보신 카르복실산 아니면 인산입니다. 다른 산은 거의 안 나오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 그러면 카르복실산, 인산. 그 다음에 여기 글라이세롤의 구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요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를 지우고, 글라이세롤은 C3 화합물입니다. 탄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탄소마다 OH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여기 OH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수소로 채워주시면 그게 글라이세롤입니다. 자, 탄소 3개, 각각 OH가 붙어 있다. 그걸 아셔야지 공부하실 때 편합니다. 그다음 사이올, 이거는 SH죠. 근데 올 그러면 아까 알코올인데 사이는 설퍼, S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이올은 OH 대신 설퍼로 치환된 알코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올 이름은 모르셔도 되지만 사이올이 있는 아미노산 기억하셔야 되죠.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이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황화 결합이죠. 다이설파이드 반드.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가까이 있을 때 SH가 결합해서 탄소, S 탄소 결합을 만들어서 구조를 강화해 주죠. 3차 결합에서 나오고, 3차 구조에서 나오고, 그래서 시스테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스테인과 관련해서 메사이오닌, 메티오닌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중에 설퍼, 황을 갖고 있는 건 시스테인, 메티오닌 두 가지다. 기억하셔야 되고, 메티오닌은 이황화 결합을 형성한다?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설퍼가 있다는 거, 황이 있다는 걸 알면 메티오닌끼리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메티오닌 자체도 기억해야 되는 특성이 있죠. 대부분의 세포에서 처음 게시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입니다. AUG 코돈을 따라서 코딩되는 게 메티오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핵세포는 단백질을 만들 때 무조건 첫 번째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이죠. 고세균도 메티오닌이죠. 기출되는 문제죠. 세균만 포밀 메티오닌입니다. 그건 고세균에서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 말씀드린 다이설파이드 본드죠. 탄소, SS, 탄소.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중요하죠. 그다음 케톤과 알데하이드도 같이 아셔야 되는데, 케톤과 알데하이드는 형제 그룹이죠. 자, 여기 탄소의 이중결합, 산소가 있는 게 케톤이죠. 그 다음에 탄소의 이중결합,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 게 알데하이드죠. 근데 얘는
왜 형제냐면, 자, 탄소 3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 CO, 요 부분이 카르보닐기라고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결합 산소가 붙으면 중간 탄소에 붙었을 때는 케톤이 되고, 끝에 탄소 3개였는데 끝에 탄소에 이중결합 O가 붙으면 H를 하나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형제결합이지만 얘는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고 위험하고, 얘는 좀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케톤이기 때문에 O를 붙입니다. 얘가 아세톤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R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메틸 그룹은 쉽죠. 근데 시스테인, DNA ATGC 중에 C가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에 메틸 그룹이 붙으면 DNA 발현이 조절된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산화환원은 항상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특정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죠. 특정 물질에 수소가 결합하면 환원이죠. 반대로 특정 물질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 환원, 산화입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전자가 들어가면 헷갈리죠. 근데 전자는 수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붙으면 수소가 붙은 것처럼 그 물질은 환원된 겁니다. 이유는 어떤 물질에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는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주로 전자를 점유하게 되죠.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전기 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옵니다. 산소가. 그래서 특정 물질은 전자를 뺏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죠. 수소가 결합하면 전자를 얻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수소하고 전자는 같이 움직입니다. 다음 이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주기율표죠. 화학 공부하셨을 테니까 화학에서는 주기율표 20번까지는 무조건 안 주죠. 네, 바로 그리셔야 됩니다. 20번까지. 화학 문제를 풀다가 나오면 빨리 그리는 게 제일 좋죠.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생물에서 이 주기율표상의 원자들 중에 생물에 관련이 있는 것들은 요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플로린, 클로린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물에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얘는 불활성 기체죠. 얘들도 잘 없고, 자, 여기는 무기염류, 미네랄 쪽이죠. 수소는 당연히 유기물에 중요하고, 탄소, 수소가 유기물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질소나 인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산소, 황, 셀레늄, 옥시젠, 설퍼, 셀레늄은 같은 16족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결합 특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6개로 같죠. 그래서 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 자, 아까 보셨듯이 알코올은 ROH지만 사이올, 황으로 된 알코올, 사이올은 SH다.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셀레늄인데, 셀레늄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미노산 중에 새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셀레노 시스테인이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아까 중요한 특성이 뭐였죠? 황, 설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퍼하고 셀레늄하고 거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그 설퍼 부분이 셀레늄으로 치환된 게 셀레노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하고 똑같은데 황만 셀레늄으로 치환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실리콘의 경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14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래서 탄소하고 실리콘이 화학적 결합 특성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설저리 뭐죠? 성형할 때 실리콘을 많이 쓰죠. 유기물 탄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네, 화학적인 부분은 좀 암기할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좀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암반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 6개가 포도당을 만드는데 ATP 18개, NADPH 12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암반응인데 이 부분이 켈빈 세로입니다. 근데 암반응은 전체죠. CO2가 들어가서
포도당, 글루코스가 나올 때까지가 안 반응인데, 그래서 켈빈 회로는 안 반응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동의어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엽록체가 있을 때 아까 명반응들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났죠. 이유는 다 막단백질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안 반응은 여기는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캠벨에도 이 이상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생화학 정도 공부해야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고 각각 효소들이 작용을 하죠. 그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은 엽록체가 남세균이었을 때 세포질인 스트로마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로마에서 안 반응이 일어났죠. 자, 이걸 공부하시는 법은 두 문자, 역시 두 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PGA, DPGA, P겔, RUBP인데 RUBP에 이산화탄소 결합해서 PGA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P, D죠? 겔이죠? 겔, 루 해서 PD, 겔겔, 루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저 PD는 왜 저렇게 겔겔거리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료에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시면 기억이 안 나실 거고요. 그래서 PGA, DPGA, P겔, RUBP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포과 광합성에서 어떤 용어로 암기를 할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약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얘는 PGA, DPGA, P겔, RUP, 그 다음에 P겔 일부가 빠져나가서 포도당이 되죠. 그래서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산화탄소 6개 분자가 들어가면 글루코스는 6탄당이니까 글루코스 하나가 나오는 거죠. C6를 만들기 위해서는 P겔은 3, C3입니다. 2개 분자가 나와야 되죠. 6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P겔 2개가 나와서 포도당 하나를 만드는 게 안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 PGA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문자하고 약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G는 다 글라이세롤을 의미합니다. 글라이세롤은 아까 구조식 암기하셨죠? 탄소 3개, 각각 OH가 붙어요. 그래서 C3입니다. C3 화합물이고, 여기서 P는 포스페이트, 인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애시드, 산을 의미하는데, 포스페이트, 인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애시드는 카르복실산을 의미합니다. 여기 D는 다이죠. 2개. 숫자 2를 의미하죠. 다이 포스포 글라이세릭 애시드. 그래서 인산기가 2개 붙은 글라이세롤 산. 그래서 인산기가 2개 붙었다는 걸 이름에서부터 찾아내시면 됩니다. 피겔의 AL은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AL이죠. 그다음에 RUBP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인데, 자, 리뷸로스는 5탄당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탄소 5개짜리다. C5고, 플레임은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입니다. 비스는 아까 다이하고 같죠.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산기가 1번 5탄당이면 탄소가 5개 있겠죠. 1번 탄소,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각각 붙은 게 RUBP입니다. 예쁘게 하트로 그려놨죠. 그래서 탄소 5개, 각각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게 RUBP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스코는 효소 이름인데, 여기 안 반응에는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관련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효소는 딱 하나죠. 루비스코. 루비스코의 풀네임은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옥시게네이즈입니다. 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뜻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RU는 같죠. 리뷸로스를 의미합니다. 5탄당. 그 다음에 비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여기까지는 RUBP하고 같습니다. 얘는 RUBP를 의미하는데 발음상 두 문자, 약어를 만들 때 얘는 BP로 따고 얘는 비스로 딴 것 뿐입니다. 비스포스페이트에서 얘는 BP를 땄고 얘는 같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RUBP를 의미하는 거고,
아까 5탄당 끝에, 양쪽 끝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5탄당이죠. 이 RUBP에 5탄당에 카르복실화를 할 수 있는 것. 이산화탄소를 붙이면 카르복실기가 됩니다. CO가 붙고 나중에 H가 붙으면 COOH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붙여줄 수도 있고 옥시게네이즈, 산소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이기도 하고 산소를 붙이기도 하는 효소란 뜻입니다. 코는 그래서 카르복실레이즈, 옥시게네이즈죠. 보통 루비스콘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같이 존재하면 RUBP에다가 CO2를 붙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다 소진되면 엉뚱한 산소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아닌 광호흡 반응이 일어나는데, 광호흡은 식물한테 아주 불리한 반응이죠. 안 좋은 반응이고 엉뚱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다 붙여줄 수 있고, 친화력은 이산화탄소가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붙인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풀네임을 뭐 쓰지 못하더라도 이게 인산, 글라이세롤, 그다음에 애시드, 칼복실산, 알데하이드, 그다음에 리블로스, 5탄당, 비스포스페이트니까 인산기 2개겠구나, 얘도 다이포스페이트니까 인산기 2개겠구나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 CO2는 탄소 하나짜리죠. C1이죠. 얘는 탄소 몇 개일까요?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탄소 3개입니다. G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탄소 3개입니다. 탄소 3개, P가 있기 때문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죠. 얘는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탄소가 3개인데 다이포스페이트이기 때문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얘도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3개, 인산기 하나 붙어 있죠. 얘도 하나. 얘는 5탄당 리블로스에 바이포스페이트가 인산기 2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수를 찾아내시고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분자수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글루코스는 C6죠. 그럼 피겔은 C3였죠. 그러니까 2개 분자가 나와야 되죠. 6개 탄소가 들어가서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6개 분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총 분자수, 총 탄소수를 계산하면 이산화탄소가 6개 들어갔을 때는 36개, 그다음에 빠져나갔을 때는 30개, 이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36개인데 얘는 C3니까 분자수는 12개겠죠. 얘도 C3니까 12개, 얘도 12개. 근데 여기서 C3짜리 P겔 2개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탄소가 6개가 빠졌으니까 30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C3인데 30개니까 분자수가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탄소가 5개였죠. 5탄당이니까. 그러니까 분자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기억하시면 대부분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공부하실 때 무조건 이 분자수를 포도당 기준으로 하세요. 어떤 교재는 피겔 기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교재는 CO2 한 개일 때 숫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변환도 못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개 분자일 때의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만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피겔이 좀 문제인데 이름을 피겔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캠벨 바이올로지에서는 G3P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피겔들이 있죠. 피겔 이름은 G3P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 PGA로 되어 있죠. 얘는 3PG입니다. 그래서 둘 다 외우면 결국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 피겔만 G3P라는 거, 숫자가 가운데 들어간 특이한 네이밍이 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겔의 구조인데 뭐 구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자, 피겔 보시면 포스포였죠. 인산기, 글라이세롤, 탄소 3개, 알데하이드입니다. 자, 탄소 3개 글라이세롤이 있었습니다. 각각 OH, OH, OH가 있었는데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는 중간 탄소는 만들어지지 않죠. 예,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이중결합 O가 붙으면 케톤이 되기 때문에 끝에 탄소만, 여기 탄소만 알데하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인산기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3번에 인산기가 붙어서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3-포스포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입니다. 근데 얘를 또 다른 이름이 글라이셀 알데하이드 3파스페이트입니다. 얘의 약자가 G3P죠.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고 피겔하고 G3P만 같은 용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3PG가 나오면 걔는 PGA였던 것 같아. 여기 PGA는 3PG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헷갈리니까 피겔과 G3P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암반응은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ATP하고 NADPH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만들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출은 안 됐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바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 자, ATP부터 어디에서 들어갔을지를 보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인산기가 증가하겠죠. ATP, 인산기가 결합할 테니까. 인산기가 증가하는 애만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인산기 포스페이트 하나였는데 다이포스페이트로 바뀌었죠. 여기서 ATP가 소모되면서 인산기를 결합시킨 겁니다. 분자수가 12개였으니까 ATP가 12개가 사용이 된 거죠. 다음 인산기가 2개인 건 RUBP죠. 비스포스페이트. 여기는 하나였는데 2개로 증가했으니까 여기 ATP 6개가 인산기 6개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 실제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 캔벨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인산기 개수가 증가한 부분만 찾아내시면 ATP가 어디서 소모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NADPH인데 NADPH는 이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 원자가 상대방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상대 물질은 수소가 결합하니까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DPH는 환원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원력을 받아서 상대 물질이 환원이 되는데 어디가 환원되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름에 써 있습니다. 애시드죠. 카르복실 애시드. 얘는 알데하이드죠. 화학 유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카르복실산. 얘는 뭐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알데하이드가 카르복실산이 되면 산화인데 반대로 카르복실산이 알데하이드가 됐죠. 얘는 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CH5인데 얘는 COOH인데 얘는 CH5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원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수소에 의해서 환원이 됐다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 분자가 12개니까 NADPH가 12개가 소모가 됐겠죠. 그래서 ATP가 소모된 부분,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NADPH가 소모된 부분은 이름에서 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암반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림들을 일부러 분리를 했어요. 하나 그림에 넣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자, 켈빈 헤로는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탄소 고정, PGA 환원, RUBP 재생.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탄소 고정인데 고정이란 말은 영어로 픽세이션입니다. 픽세이션은 뭐 나무에다 못질을 해서 고정시키는 것도 영어로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근데 생물학에서 픽세이션, 고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 생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물질을 유기물 안에 결합시키는 걸 픽세이션, 고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 고정이죠. CO2 대부분의 생물을 이용을 못하죠. 얘를 유기물에 결합시켜서 유기물 탄소가 되게 만드는 과정. 이게 픽세이션 탄소 고정입니다. 생태 쪽에 가면 질소 고정도 나오죠. 공기 중에 N2 질소 기체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뿌리혹 박테리아나 아조트 박테리아 같은 특수한 세포는 걔를 유기물에 결합시키죠. 그걸 식물이 이용하고 다시 동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원자, 물질을 유기물에 집어넣는 걸 생물에서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 고정이죠. RUBP 5탄당에다가 생물이 보통 이용하지 못하는 CO2를 결합시켜서 유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탄소 고정입니다. 다음 PGA의 환원인데, 자, 말씀드렸죠. 이건 애시드, 펄복시산이고 얘는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환원이 된 거죠. 예. 알데하이드가 산이 되면 산화가 된 거고 얘는 환원 과정입니다. 이 과정까지는 환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원인데 여기 전체를 PGA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여기는 쉽죠. 그냥 RUBP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그림은 별거 아닌데 교재에 따라서 이제 아까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 때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교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P개를 한 분자 기준으로 하면 숫자가 달라지죠. 근데 다 2분의 1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 말고 아까 위에 그림으로 포도당 기준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면서 살짝 변환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안반응까지 끝났습니다. 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요. 이제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합성 문제는 여기 한 8개인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지문들이 반복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자, 2021년에 21번이죠. 올해 2월에 시험이고. 잠깐, 이 내용 보시면 되는데, 13년간 8개 출제됐고, 그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 비교하는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으니까 9.5문제 정도 나왔죠. 핵심만 공부하시면 되고,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NAD 플러스가 전자운반체 역할을 한다. 고스톱 치시죠? 네. P하고 광은 아시죠? 고스톱의 핵심 요소인 P와 광인데, 광합성에서는 NADPH, P가 꼭 필요합니다. NADH, NAD 플러스는 광합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세포호흡에서만 나오죠. 여기에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일 때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 플러스고 전자를 받으면 NADPH가 되죠. 그리고 얘는 안반응에 사용되고 안반응에서 사용되면 환원력이 소모돼서 NADP 플러스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셔틀링 하게 되죠. NAD 플러스 NADH가 아닙니다. 그래서 P하고 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합성에는 꼭 P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AD는 세포호흡에만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은 지금 세포호흡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NADP 플러스가 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보시면 여기서 NADP 플러스였는데 전자를 받죠. 그러면 NADPH가 되죠. 얘가 안반응에 가서 전자를 줍니다. 어디였을까요? NADP 플러스가 돼서, NADPH가 돼서 일로 왔죠. 그래서 안반응에서 DPGA에다가 수소와 전자를 전해주면 얘가 환원돼서 P겔이 되죠. 그럼 환원력이 소모된 NADP 플러스는 전자를 준 거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되고 안반응으로 가서 전자와 수소를 전달해주고 다시 계속 셔틀링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캐리어죠. 전자 운반체죠. 네. 이게 보통 교재에서는 잘 설명이 안 돼서 두 개를 명반응과 안반응을 합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광합성에서는 NADP 플러스가 전자 운반체입니다.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최종 전자 수용체이기도 하고
전체 광합성에서는 전자 운반체죠. 명반응과 암반응 사이에 전자를 전달해주는 일렉트론 캐리어입니다. 다음, 여기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프로톤 펌프, 양성자 펌프, 수소이온 펌프가 나오는데 용어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죠. 수소이온입니다. 같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화학에서 탄소다 그러면 6번이죠. 그러면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보통 6개, 중성자 개수는 달라질 수 있죠. 더 많으면 동위 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차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가 6개죠. 보통 로우 몰리큘,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들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만은 특이하게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 하나가 없습니다. 양성자하고 전자만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H+죠. 수소이온이죠. 그러면 양성자만 남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양성자는 동일합니다. 프로톤. 그리고 이제 양성자 펌프, 수소이온 펌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생물학 전공한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프로톤 펌프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리고 익숙하고 시험에 프로톤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프로톤 펌프나 프로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용어라는 거 보시고, 자, 암반응에서 탄소 고정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CO2가 들어가서 RUBP와 결합해서 PGA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질이 되는 고정입니다. 다음, 배출되는 O2는 CO2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지문이 2번인가 출제됐어요. 자, 배출되는 O2는 어디서 유래됐죠? 물에서 유래됐죠. 네. 자, O2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물에서 전자를 빼서 사용하는데 광분을 했더니 O2가 부산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이온도 같이 나오는데 이 수소이온은 역시 여기 합류해서 ATP 합성에 쓰이게 됩니다. 그거까지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O2가 나온다는 건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O2는 CO2에서 유래된 거다? 전혀 아니죠. CO2는 안 반응해서 ATP, NADPH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이 될 뿐입니다. 거기서는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관계 2에서 얻은 에너지는 ATP 생성에 이용된다. 네, 맞는 지문이죠. 자, 에너지가 없는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관계 2에서 안테나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죠. 그럼 여기 P680이 있었죠. 염록소 A, A pair of chlorophyll. 염록소 A가 2개가 있는데 걔가 에너지를 받아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자는 결국 NADPH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보시죠. 안테나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에 포함이 되죠. 가다가 전자가 에너지를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나눠줍니다. 그럼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됐죠.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그 에너지를 프로톤 펌핑에 사용합니다. 어디로? 딜라코이드 루멘, 내강 안으로. 그러면 그 에너지는 지금 삼투력으로 바뀌었죠.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 프로톤들이 여기는 많고 고농도고 저농도. 그래서 구멍만 뚫리면 빠져나가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위치 에너지가 F0를 돌리면서 회전, 운동 에너지 바뀌었죠. 그 에너지가 F1에 전달이 되고 이 ADP와 인산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 2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는 전자를 통해서 사이토크롬에 전달이 돼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가서 ATP 합성에 이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자, 두 번째 광합성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네요. 관계의 반응 중심 색소는 스트로마에 있다. 관계는 중간에 리액션 센터 반응 중심 컴플렉스가 있고 바깥쪽에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가 있죠. 직광속 합체. 그다음에 리액션 센터의 관계 원이니까 P700 있죠. 엽록소 A 두 개가 700나노미터를 잘 흡수하죠. 자, 걔가 어디 있을까? 스트로마에 있다. 전혀 아니죠. 예. 스트로마는 엽록체의 세포질에 해당하고 여기서 안 반응이 일어나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얘는 막이 필요했죠. 막단백질들이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박혀 있고 그 관계의 리액션 센터 반응 중심에 관계원의 반응 중심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고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는 관계원이네요. 원의 뭐죠? 반응 중심 복합체에 존재한다가 답입니다. 스트로마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두 번째, 관계2의 반응 중심이 있는 엽록소는 700나노미터. 예, 단순 암기죠? P680입니다. 예, P는 피그먼트의 약자고 색소란 뜻이죠. 다음, 틸라코이드에서 NADP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애매하긴 해요.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생성되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틸라코이드는 내강, 루멘과 여기 틸라코이드 막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일어난다고 이제 질문화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NADPH가 생성이 되면 트랜스퍼 프로틴으로 전달했다가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고 아니면 이론을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마가 세포질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써놨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그 명반응과 안반응의 위치를 헷갈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프로톤 펌핑과 ATP 합성의 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자, 그 다음에 켈빈 회로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 장소가 되게 잘 나오죠. 켈빈 회로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죠. 예, 복잡한 효소들이 필요한데 막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질에 존재하고 그게 스트로마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에서 명반응 산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이 합성된다. 맞는 지문이죠. 예. 스트로마에서 세포질이죠. 안반응이 일어나는데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 ATP 18개 분자, 12개 분자를 이용하여 포도당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위치는 안반응의 장소는 스트로마입니다. 다음 광합성 세 번째 문제네요. 자, 명반응이 진행될 때 켈빈 회로 반응은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질문 같긴 한데 일어난다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명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명반응의 제한 요소는 뭐였죠? 빛 에너지였죠. 물을 광분해하기 위해서 물도 많이 필요하지만 물은 제한 요소로 보지 않죠. 풍부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있어서 명반응이 진행이 되면 ATP와 NADPH가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안반응의 제한 요소는 ATP와 NADPH, 그 다음에 CO2입니다. CO2는 풍부하니까 빼고 ATP와 NADPH가 계속 생성이 되면 당연히 안반응 같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안반응에서 ATP를 소모하고 ADP가 돼야지 다시 명반응도 돌아갈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NADPH는 셔틀링을 하죠. ATP도 똑같이 셔틀링을 합니다. ATP의 셔틀링을 잠깐 보실까요?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ATP는 명반응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죠? 언제 가지? 네.
그래서 안 반응해서 켈빈 회로에서 여기다가 인상기를 전달해 주죠. 여기서도 전달해 주죠. 18개 분자. 그러면 ADP가 되죠. 그럼 다시 아까로 올라가서 다시 ATP가 되고 계속 셔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반응은 일어나는데 안 반응이 멈췄다. 그러면 ATP는 안 반응해서 ATP를 ADP로 전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DP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ATP만 있고 ADP가 없기 때문에 영반응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영반응과 안 반응 자체도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반응이 진행될 때 켈빈 회로 반응, 안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일어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 RUBP의 재생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쉽죠? 안 반응의 켈빈 회로고, 이렇게 돈 다음에 마지막에 RUBP를 재생하는 세 단계 중에 마지막이죠. 당연히 안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죠. 해설은 되게 반복되는 지문이 많아도 자세하게 썼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하시는 게 좋으니까. 다음, 틸라코이드 막을 따라 전자 전달이 일어날 때 틸라코이드 루멘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강이란 뜻이죠. 내부의 공간. pH는 증가한다. 자, 프로톤 펌핑을 어느 방향으로 했죠? 좁은 공간으로 집어넣습니다. 세포질인 스트로마보다는 틸라코이드 내강이 루멘이 더 좁기 때문에 거기다 펌프 인을 하죠. 그러면 틸라코이드 공간은 프로톤의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산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pH가 낮은 겁니다. 그 화학에서 pH와 수소 농도 반대죠. 수소 농도가 높으면 pH가 낮으니까 헷갈리는데 화학에서는 그 수식으로 풀지만 생물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초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pH가 2에서 3, 4 정도 됩니다. 식초는 산이니까 그러면 프로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겠죠? 그럼 pH가 낮은 겁니다. 2에서 4니까 7이 중성이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탄산이 들어있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도 물속에 들어가면 산이 됩니다. 약산. 다음. 자, 또 광합성 문제죠. 자, 진핵생물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설명할 게 없네요. 됐고, 지문 중에 광합성은 식물세포만 한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기출지문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죠. 생물에서 식물이라 그러면 삼역육계죠. 지금 분류체계는 삼역, 진정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중에 육계는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에 4개의 계가 있죠. 암기 다 하셔야 되죠. 삼역육계의 핵심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가 있죠. 그래서 생물 시험에서 식물이라고 말하면 진핵생물역의 식물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생물들만 말하는 거죠. 당연히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죠. 다음 원생생물계에도 광합성을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조류, 다세포, 미역, 김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하죠. 색소가 약간 달라서 색깔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단세포 원생생물 유글레나도 있습니다. 유글레나는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고 빛이 없으면 다른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원생생물계는 진핵생물역에서 좀 이상해, 특이해. 이런 애들을 다 원생생물계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계, 식물계, 균계는 특징이 뚜렷한데 얘네는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글레나가 있고 여기 이건 캠벨 체제를 그대로 따른 건데 여기 하나 빠진 게 클로렐라. 다세포 조류뿐만 아니라 단세포 조류도 광합성을 합니다. 클로렐라라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세균역. 그냥 세균이라고 부를 때는 진정세균역의 진정세균계의 세포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남세균이 대표적이죠. 얘가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염록체가 됐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퍼플 설퍼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광합성을 합니다. 특이하게 얘는 H2O, 물을 이용하지 않고 H2S, 황화수소를 이용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H2O의 O, 산소와 H2S의 황은 신육적으로 갖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뭐 추정하자면 되게 원시적인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겠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황을 이용합니다, 얘는. 근데 얘도 좀 짱돌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가볍게라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식물만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이다. 광합성의 어떤 단계였죠? 광합성 1, 2, 3단계인데 1단계죠. 1단계가 전자 전달이고 2단계가 ATP 합성, 3단계가 안 받는 켈빈 회로인데 1단계죠. 그 중에서 순환적 아닙니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마지막 그래서 전자를 받는 애는 NADP 플러스죠. NADP 플러스죠. NADPH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원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O2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H2O가 되죠. 얘는 전자를 줄 수는 있지만 받지 못합니다. 원래 구조상. NADP 플러스도 얘는 전자를 받지만 NADPH는 수소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못 받습니다. 전자와 수소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NADPH는 수소와 전자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도 얘는 수용체가 아예 될 수 없다는 거 아시면 틀린 질문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남세균은 세균이지만 광합성에 의해 산소를 발생시킨다. 이거 뭐 여러 번 보신 거죠. 남세균이 염록체라는 거 아시면 쉬운 질문이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물에서 전자를 빼내서 써야 되는데 분해하고 나니까 산소가 나와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세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남세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조금 내용을 보시면 남세균은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를 다 아셔야 돼요. 동일한 세포를 말하는 거고, 남세균, 남조류, 영어로는 사이아노박테리아인데 우리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가 청록색을 의미한다고 했죠. 푸른 계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염록소 A가 있기 때문에 푸른 계열의 빛을 띱니다. 광합성 세균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5개 다 아셔야 되고, 근데 광합성 세균은 약간 문제가 있죠. 이게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광합성을 하는 유일한 세균이다는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퍼플 설퍼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을 말하는 건지 광합성을 하는 세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건지 식별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5가지 용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는 틀린 용어죠. 아까 삼형육계에서 처음에 분자생물학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세균이 발견됐을 때 광합성을 하네? 그러면 식물은 아니니까 조류구나. 진핵생물역의 원생생물계의 조류라고 판단을 해서 남조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세균이라는 게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름이 남세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옛날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쪽남자입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 청록색을 의미한다고 했죠. 조금 파란색보다 더 진한 거, 그 염색약으로 쓰는 쪽이라는 그 풀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한자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고로 퍼플 설퍼 박테리아는 홍색 황세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색세균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름이 더 복잡한데 그냥 더 이상의 내용은 공부하실 수 없고, 그래서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H2O 대신 H2S를 사용을 합니다. 황하고 O, 산소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6개로 심륙적으로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화학적 특성이.
그래서 얘를 분해해서 목적은 이 안에 전자를 꺼내 쓰는 거죠. 똑같이. 광분해를 하는데 전자를 꺼내고 나면 수소이온, 프로톤도 나오고 그다음에 설퍼, 황이 나옵니다. 근데 O의 경우는 O2가 돼서 산소 기체로 날아가 버리지만 황은 이렇게 황 원자 8개가 합쳐서 뭐 사방황, 단사황 이런 걸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퍼플 설퍼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안에 황이 세포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홍색 황세균이라고 나오면 여기 황은 노란색이 아니고 설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 설퍼 박테리아 용어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은 명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말도 안 되죠. 연반응의 켈빈 사이클의 첫 번째, 3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 고정입니다. 자, 식물세포도 광합성 세균과 같이 근적외선을 주로 이용한다. 식물세포는 가시광선, 엽록체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죠. 엽록소 A가 핵심인데, 보시면 엽록소 A는 주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청색하고 보는 뒤쪽이죠.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적색광, 빨강 주황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색광이 엽록체를 때렸을 때 다 써버리고 나면 초록색 계열이 반사가 되거나 투가 됩니다. 그럼 보면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말을 많이 안 했더니 숨이 찼네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자,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문이죠. 자색세균. 약간 짱돌스럽고 캠벨에도 안 나와요. 그냥 그림만 하나 있었고. 자, 자색세균 퍼플 설퍼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한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 건 맞죠. 그렇지만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생성하진 않습니다. 물 대신 H2S를 이용하고 그래서 황이 침착이 됩니다. 다음 남조류 보시면 이게 2014년이니까 7년 전 문제인데 여기서도 남조류라는 용어를 썼죠. 예. 틀린 용어지만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남세균입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광합성할 때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당연하죠. 얘가 엽록체죠. 그 다음에 안반응에서 NADPH와 ATP가 합성된다. 말도 안 되죠. 네, 명반응에서 합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교재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켈빈 회로에서 사용되는 루비스코, 자, 플레임은 리블루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악시게네이즈였죠. RUBP 5탄당, 그 다음에 1번과 5번 탄소에 인상기가 붙어 있는 RUBP에다가 카르복실레이즈 이산화탄소를 붙일 수도 있고 악시게네이즈 산소를 붙일 수도 있는 효소인데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질 친화력이 더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RUBP에 붙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다 소모되면 얘가 엉뚱한 짓을 하죠. 산소를 붙입니다. 그게 광호흡인데 광호흡은 식물의 아주 나쁜 현상이죠. 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의해 ATP가 생성된다. 아니죠. 예.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죠. 산화적 인산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포에서 나오죠. 예. 자, 용어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 그 다음에 케모오스모시스, 화학삼투 용어는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그래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도 출제되기도 했고 광인산화라고 부르죠. 광인산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ADP가 인산화가 됐죠. 인산기가 붙어서 ATP가 됐으니까. 원래 인산화란 용어는 ATP 합성과는 다른 말이죠. 네.
어떤 물질에든 인산기가 붙으면 인산화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산화는 ADP에 인산이 붙은 걸 그냥 인산화라고 합니다. 광합성의 한정에서는 인산화와 ATP 합성 같은 말이죠. ADP의 인산화도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광합성을 벗어났을 때는 인산화와 ATP 합성은 다른 말이죠. ATP 합성은 인산화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것도 기출이 되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인산화라는 말은 ATP 합성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그럼 그 ATP 합성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빛에너지에서 왔죠? 빛에너지가 이렇게 전자전달을 통해서 여기로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가서 그게 ATP 합성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인이,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기 때문에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호흡에서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전자전달계가 산화됐다 환원됐다 하면서 전자를 전달해 주는 것에 의해서 프로톤 펌핑이 일어나고 ATP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산화적 인산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프로톤이 안쪽에 축적되는 화학 삼투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에 의해서 인산화 ATP 합성이 됐기 때문에 광인산화입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좀 델리키트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되기도 했고 개념이 헷갈리면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 자,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고 광인산화죠. 틀린 질문이고,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출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 시험에 안 맞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용어 자체가 아예 못 보던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인공적으로 명반응 시스템을 만든 모델인데, 자, 인공막을 만들었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었겠죠. 라이포존 같은. 그 다음에 세균에서 분리한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를 끼워 넣은 거죠. 여기서 요거가 있습니다. QS라고 표시된 거. 여기 QS에 H, 프로톤이 붙었다가 이쪽으로 떨어지죠. 펌핑 인 하는 거죠. Q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퀴논일 수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 다음 CPQ를 집어넣었다. C는 카로틴, 포르피린, 나프토퀴논이다.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했겠죠. 이거 사실 거의 화학에 가까운 부분이라, 근데 이 문제를 맞출 정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서, 여기 뭐 구조식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카로틴은 말씀드린 그 엽록소 AB 외에 카로티노이드가 있었죠. 카로틴은 어원이 캐롯이죠. 당근인가요, 캐롯이? 네. 당근 같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색소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데가 변형될 수 있고, 카로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폴피린이 나왔죠. 폴피린은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죠. 산소를 운반하는 체내에서. 헤모글로빈은 3차 구조일까요? 4차 구조일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4차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서브 유닛이 대각선으로 결합되어 있고, 베타 서브 유닛이 대각선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 4차 구조로 이루어진 단백질이고, 4개의 서브 유닛마다 중심에 햄이 있죠. 거기 가운데 철이 있어서 산소를 결합해서 운반합니다. 포르피린 구조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변형된 유도체가 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아까 사이토크롬 복합체 공부하셨죠? 네. 얘도 포르피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에서는 이게 포르피린 구조고, 요게 요 부분이 그건데 딱 한 군데가 다릅니다. 여기 이중결합인데 여기 단일결합입니다. 이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네. 약간 변형되어 있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이거를 포르피린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클로린인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어찌됐든 엽록소에도 이 포르피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논, 나프토퀴논이었죠? 퀴논이었나? 이렇게 되면 퀴논이고 붙어 있으면 나프토퀴논입니다. 나프탈렌 아시죠? 나프탈렌이 벤젠골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나프탈렌입니다. 요것들이 없으면 나프탈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프탈렌 구조를 가진 퀴논이라고 해서 나프토퀴논인데, 자, 이것들을 왜 보여드리냐? 얘네는 색소입니다. 이 위쪽 애들은. 여기는 색소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 돼 있죠. 이중 결합이 없는 경우. 자, 색소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화학에서도 중요하고, 색소라는 것은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꽤 있어야 됩니다. 삼중 결합이 있어도 되는데 자연계의 삼중 결합은 많지 않죠. 반응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명 구조를 갖는 경우도 색소가 가능합니다. 공명 구조는 보시면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얘가 상황에 따라서 벤젠처럼 공명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 결합이 많거나 공명 구조를 갖는 애들은 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결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 단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빛이 때렸을 때 이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여기 점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그래서 빛 에너지 중에서 전자가 요만큼 점핑하기 위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했다가 나중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떨어지면서 다시 빛을 방출하죠. 그래서 특정 파장을 흡수하고 나중에 특정 파장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색소가 되는 겁니다. 얘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PQ, 카로틴, 보조색소였죠. 안테나 시스템의 폴피린, 햄이나 엽록소의 중심 구조였죠. 나프토퀴논 같은 것은 색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카로틴도 여러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를 삽입했다. 그래서 명반응을 미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QPC가 카로틴, 폴피린, 나프토퀴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얘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프로톤 펌프, 양성자 펌프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프로톤이 펌프인 되고,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기 때문에 프로톤이 F0 서브 유닛을 돌리면서 축을 통해서 F1에 회전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에너지가 ATP 합성에 소모된다. 그래서 지문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ATP 합성 요소 F0V로 양성자가 통과하면서 F0가 회전되어야만 ATP가 생성된다. 이거는 ATP 합성 요소의 기본적인 원리죠.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CPQ는 안테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다. 엽록체 안테나 시스템은 엽록소 A, 엽록소 B, 식물세포의 경우,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다 얻겠다라는 거죠. 안테나처럼. 그걸 모방한 거죠. 다양한 색소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에너지를 프로톤 펌프에 집어넣기 위해서죠. 다음, F1V가 인공막 안으로 향하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삽입하면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림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죠. 뒤집어서 F0는 여기 있지만 F1이 이쪽으로 가도록. 근데 뭐 당연한 게 ATP 합성 요소는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톤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방향이 거꾸로면 안 되죠. 이렇게 뒤집었는데 수소이온, 프로톤들은 다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 없죠.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방향성이 명확한 효소이기 때문에 ATP 합성은 되지 않습니다. 자, 잠깐 휴식하시고, 한 15분 휴식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